사랑은 죄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세상 모든 이가 손가락질하는 사랑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무거운 질문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듣는 이에 따라 마음 한구석이 아려올 수도 혹은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을 탐구하는 저희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한 응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마리아, 필리핀에서 온 28살의 여자입니다. 저는 한국 남자 준석 씨와 결혼해 이 낯선 땅에 처음 발을 디뎠습니다. 남편은 비록 말은 서툴렀지만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결혼 3년 만에 준석 씨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제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찾아오는 이도 거의 없었죠. 텅 빈 장례식장 한가운데 시골 마을에 사시는 시아버지 이만수 씨만이 덩그러니 앉아 계셨습니다. 65의 시아버지는 아무런 표정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얼굴이라기엔 믿을 수 없을 만큼 차가웠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내내 시아버지는 저를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의 친구들이 와서 위로의 말을 건넬 때도 동네 어르신들이 인사를 할 때도 저는 마치 그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 취급당했습니다. 마지막 날 밤 텅 빈 빈소에 저와 시아버지 단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시아버지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은 채 그저 나지막이 을조리셨습니다. 미안하다고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오나?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도 압니다. 제가 준석 씨를 더 잘 챙겼어야 했다는 것을. 사고가 있던 그날 아침, 저는 남편과 다퉜습니다. 시댁에 또 돈을 보내야 하냐며 가기 싫다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저는 필리핀으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쌌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5살배기 아들 준호가 제 치맛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가? 응. 엄마 나라로 돌아가야 해. 할아버지는? 준호의 눈은 금세 촉촉해졌습니다. 아빠를 잃은 슬픔도 채 모르는 아이에게 이제는 할아버지와도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날 저녁, 시아버지는 말없이 저녁상을 차리셨습니다. 국 하나, 김치 하나, 그리고 밥 2그릇. 수저를 놓으시더니 준호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밥 먹어라. 저는 어색하게 앉아만 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야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제게 말을 거셨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지는 않으셨습니다. 준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죠. 애는 어디 가서 키울 건데.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필리핀에 돌아가면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준호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저 도망치려 했을 뿐이니까요. 당분간 여기 있어라. 그게 죽은 준석이한테 하는 마지막 돌이다. 돌이라는 그 단어의 무게에 저는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준석 씨의 아내였고 이제는 그의 아들을 키워야 할 미망인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의 시댁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밥을 드시고 밭에 나가셨다가
저녁이면 소주 한 잔을 드시고 주무시는 것이 일과의 전부였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깊고 차가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제 등 뒤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왜 안 떠나? 준호 때문입니다. 거짓말 마라. 내가 갈 곳이 없는 것이겠지. 저는 움직이던 손을 멈췄습니다. 맞았습니다.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필리핀 고향에는 가난한 부모님이 계셨고 한국에서는 준석 씨가 저의 전부였습니다. 그가 사라진 지금 저는 허공에 떠있는 섬과도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준석이가 너 처음 데려온 날 나는 반대했다. 말도 안 통하는 외국 여자를 왜 데려오냐고. 근데 그 자식이 그러더라. 아버지, 이 사람은 진짜 착해요. 저 혼자 알기엔 너무 아까운 사람이라고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석 씨가 그런 말을 했었구나. 그래서 나도 너 보면서 생각했지. 우리 아들이 참 복도 많다고. 그런데 그놈이 먼저 가버렸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외로운 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였습니다. 저와 시아버지 사이에 얼어붙었던 강이 아주 조금씩 녹기 시작한 것은 봄이 왔습니다. 시골집 마당에는 노란 개나리가 피었고 준호는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와 단둘이 마주 앉아 아침밥을 먹는 시간이 이상하게도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저는 주름진 손으로 묵묵히 수저를 드는 시아버지의 모습을 자꾸만 훔쳐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준호의 생일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경황이 없어 저조차 잊고 있었는데 저녁 설거지를 하는 제게 시아버지가 무심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준호 생일이지? 시아버지는 냉장고에서 작은 케이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동네 작은 슈퍼에서 사오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무뚝뚝한 사람이 실은 이렇게 마음이 깊은 사람이었구나. 그날 밤 우리 셋은 조촐한 생일상을 차렸습니다. 촛불을 켠 케이크 앞에서 준호는 작은 두 손을 모아 소원을 빌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소주 한 잔을 따르시더니 제게도 잔을 건네셨습니다. 마리아야, 한 잔 해라.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처음으로 시아버지와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쨍 하는 소리가 유난히 맑게 들렸습니다. 시아버지의 눈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 나라에 와서 처음으로 웃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시아버지는 슬쩍 고개를 돌리며 중얼거리셨습니다. 준석이가 봤으면 좋아했을 텐데 며칠 후 시아버지가 밭에서 일하다 허리를 다치셨습니다. 저는 급히 달려가 아버님을 부축했습니다. 아버님의 단단한 몸이 제 어깨에 기댔을 때 저는 이상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방으로 모시고 약국에서 사온 파스를 붙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손이 안 닿으실 텐데요. 제발,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시아버지의 윗옷을 걷어 올렸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지만 여전히 단단하고 넓은 등이었습니다. 제 손이 그 등에 닿을 때마다
제 심장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감정으로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참 따뜻하네. 그 한마디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시아버지도 저를 느끼고 계셨던 걸까요? 그날 이후 우리 사이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피하면서도 동시에 서로를 더욱 강하게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당에서 남편이 좋아하던 장미를 심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옆에 와 앉으시더니 흙 묻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흙을 털어주시려는 것이었지만 그 손길은 너무나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시아버지를 보았고 시아버지 역시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아버님, 미안하다, 마리아야. 시아버지는 황급히 손을 놓으셨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시아버지의 뒤척이는 소리. 그분 역시 저처럼 밤새 잠 못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밤이 왔습니다. 시아버지가 갑자기 심한 기침과 함께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온 집안을 뒤져 심장약을 찾아 드렸습니다. 제발 이 사람마저 잃을 수는 없다고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한참 후 시아버지의 거친 숨이 안정을 찾았을 때 저는 그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손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제발, 아프지 마세요. 제발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이 사람이 아프다는 사실이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손을 끌어당겨 당신의 가슴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뛰고 있지. 아직 살아있어. 두근. 손바닥을 통해 전해져 오는 살아있는 심장 소리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너무 걱정돼요. 그 말이 튀어나온 순간 저는 제 마음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눈빛이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마리아야. 죄송해요. 이상한 말을 해서. 아니야. 나도 그래. 내가 내 곁을 떠날까 봐 무서워. 우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감정을 담은 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아버님이 아니었다면. 제 떨리는 목소리에 시아버지는 숨을 멈춘 듯 저를 응시했습니다. 당신이 그냥 남자였다면 좋았을 텐데. 시아버지의 손이 천천히 올라와 제 뺨을 감쌌습니다. 그 손길은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나도 내가 내 며느리가 아니었다면 진작에 말했을 거다. 내가 너를 여자로 좋아한다고.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오늘 밤만이라도 아버님 말고 그냥 이만수라고 불러다오. 만수,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 사이에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머리로는 이것이 죄라고 소리치고 있었지만 제 가슴은 너무나도 편안했습니다. 저도 당신을 남자로 봐요. 그분의 얼굴이 아주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이내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듯 깊어졌습니다. 저는 그분의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이 순간이 꿈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한참 후 숨이 차오른 그가 저를 놓아주며 물었습니다. 마리아야,
정말 괜찮겠나? 후회 안 해.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당신이 필요해요. 너무나도. 그는 다시 한번 저를 강하게, 더 절실하게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습니다. 서로의 옷을 벗기며 우리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지만 멈출 수도 멈추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달빛만이 조용히 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비밀스러운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의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습니다. 동네 슈퍼 아주머니의 의심스러운 눈초리, 사람들의 수군거림, 저 집 며느리 남편 죽고 나서 시아버지랑 너무 가깝게 지내는 거 아니야? 그 따가운 시선과 말들은 감당하기 힘든 무게로 저희를 짓눌렀습니다. 결국 시아버지가 먼저 이별을 고했습니다. 마리아, 우리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다. 이건 내 잘못이야. 내가 너를 망쳤어. 아니에요. 저도 원했어요. 저도 당신을 원했다고요. 안 돼. 넌 아직 젊어. 내 인생이 남아있어. 나 때문에 평생 손가락질 받으며 살 수는 없지. 사랑한다면서요. 사랑하니까 놓아주는 거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차갑게 등을 돌려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한 집에 살면서도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이 집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짐을 쌌습니다. 제 결심을 알아챈 준호가 울며 할아버지와 헤어지기 싫다고 매달렸습니다. 그때 문을 열고 들어온 시아버지가 슬픈 얼굴로 준호를 안아주셨습니다. 준호야, 엄마 말 잘 들어야 해. 할아버지도 너희랑 같이 있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나 보다. 밖에는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말없이 제 짐을 들어 버스 정류장까지 바래다 주셨습니다. 마리아야, 사랑이라는 게 꼭 죄가 되지는 않아. 난 그걸 너무 늦게 알아버렸다. 저는 그의 품에 안겨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저도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행복해라, 마리아야. 꼭. 버스가 출발하고 눈 속에서 손을 흔드는 그의 모습이 점점 작아져 마침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6달이 지났습니다. 필리핀 고향에서 아들 준호를 키우며 하루하루를 살았지만 단 하루도 그를 잊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낯선 한국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만수 씨의 유언 집행을 맡은 변호사입니다. 이만수 씨께서 한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손에서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쌓이는 심장마비. 밭에서 일하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다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변호사는 제게 편지가 담긴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가 직접 쓴 유서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마리아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겠지. 미안하다.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약속도 못한 채 먼저 가서. 마리아야, 너는 내 마지막 사랑이었다. 아들을 잃고 세상이 끝난 줄 알았는데 내가 내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었어. 내가 웃을 때 나도 웃었고 내 손을 잡았을 때 나는 다시 남자가 된 것 같았다. 세상은 우리가 한 일을 죄라고 하겠지.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너와 함께한 그 시간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으니까.
아들 준석이에게는 미안하다고 전해야겠다. 그의 아내를 사랑하게 되어서. 하지만 고맙다고도 말할 것이다. 덕분에 아비가 마지막까지 행복했다고. 마리아, 사랑한다. 다음 생에서는 죄가 아닌 축복으로 당당하게 너를 사랑하고 싶다. 꼭 행복해라. 편지와 함께 그는 시골집과 땅, 그리고 모든 재산을 저와 준호에게 남겼습니다.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준호는 내 가족이다. 내가 사랑한 사람들이다. 저는 아들과 함께 우리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는 우리가 함께 심었던 장미가 피어 있었고 그의 방 책상 위에는 준호의 생일날 찍었던 우리 셋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액자 뒤에는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내 인생 가장 행복했던 날, 저는 그 액자를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그가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그리고 밥상을 차려 밥그릇 3개를 놓았습니다. 할아버지, 밥 먹어요. 아들 준호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밥그릇에 따뜻한 밥을 담고 그 앞에 술 한 잔을 따랐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그때 창문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마치 그의 대답처럼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깊고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가 나타나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 생에서 만나자. 마리아,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을 죄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그것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외로운 영혼이 서로에게 건넨 세상 마지막 구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길고 무거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들의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